건강한 시장 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 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 내에서 정말 바쁜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정면 승부를 벌이시더니 최근 들어서는 또 재벌개혁 그리고 또 사학개혁에 대해서 또 기치를 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한국당 장외 집회도 끝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쯤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또 시민들도 많이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요구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화면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 그리고 특위들 연장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네. 실려진 그 법안들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지금 논의를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만 정해진 거거든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 네, 내용이 그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논의를 빨리 하자. 논의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수정된다든지 첨가된다든지 얼마든지 하는, 가능한 그런 게 일이고요.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네. 국회는 무조건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그냥 이렇게 입씨름만 벌이지 말고 네. 합의 처리를 빨리 하자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거기에 원래 지난번에 왜 그 원내대표들끼리 맥주 한 잔씩 얘기하는 자리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생맥주 타임을 했는데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화기애애하다 예, 오늘은 예. 하기로 그리고 실제 했었어요. 거기서 네. 좀 이렇게 진전된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 넘버 2들 네. 수석 부대표들끼리 네, 네.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다시 강경하게 다시 자유한국당이 돌아갔네요. 혹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민주당이 여당이니 한국당이 들어오기 위한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니 좀 아량을 베풀어서 베푼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여러 가지 양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야당이 나 밥 안 먹을래, 집 나갈래 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처럼 그렇게 할 때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지 마라. 어머니이신 국민의 말씀 잘 들어야지 부모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꾸 달래고 어르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생맥주도 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진전을 네.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추경 처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에는 포항 지진, 그다음에 네. 고성 산불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피해 복구 예산들도 예,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애타거든요. 해당 지역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민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그 어려운 경제를 좀 풀어내기 위한 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의견을 접근했다가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요즘 문재인 정부 인기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목 잡고 대립각을 세우면 야당이 저 점수 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경우를 두고 네. 정쟁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자루가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도끼자루냐? 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도끼자루거든요. 민생의 도끼자루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자유한국당도 네. 이런 정쟁 노름이 아니라 민생의 도끼자루를 단단히 쥐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좀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의 예산도 그 추경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예. 부분이긴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 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 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 정책의 대전환, 그것입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추경을 뭐로 하느냐, 경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너무 실망인데요. 그러니까 저 기자회견문을 다른 사람이 써줬으면 네. 그 사람을 징계하셔야 되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신 거면 경제 공부 다시 하셔야죠. 아니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예산안이 단 한 네. 번이라도 축소돼서 편성됐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그럼 어려워졌는데 계속 경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네. 것, 대한민국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계속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됐길래 경제가 발전하든 네.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예산은 국민 전체의 경제적인 어떤 파이가 눈이 커지니까 예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본인이 총리로 계실 때 추경 신청하셨잖아요. 아니 그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제가 얼마나 이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아마 저 하신 말씀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네요. 되면 6월 추경은 이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의 네. 경제는 살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그 필요한 조치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재정 투자라든지 그 네. 부분에 대한 뭐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 문제는 사실은 뭐 지역의 주요한 현안과 관련된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 지역도 관심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요즘 때 아닌 독재 프레임으로 지금 뭐 여의도가 계속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프레임인지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가 어느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 기념일 때 하셨던 말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독재 프레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독재를 싫어하시니까 저 사람이 독재예요. 저쪽이 독재 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국민들이 그런가 하고 이게 바라보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2019년 대한민국의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다 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권이다라고 얘기한 거 얼마나 거기에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뭐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독재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버젓이 독재라고 얘기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할 수 있는 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저렇게 독재라고 얘기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건 무엇이냐면 네.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지난 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적 합의와 노력에 의해서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그 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미, 그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다 국민적 합의에서 역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그 절차와 과정을 확대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네. 그 부정하는 세력들이 만일에 독재 후예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광주를 그야말로 유혈 진압을 했었던 그 군부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 다른 해석을 둘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문장 자체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굳이 그거를 황교안 대표를 지칭해서 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발끈하실 일은 아니죠. 한국당의 입장에서 뭐 이게 좀 유추를 해보자면 우리를 지칭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독재자가 후예가 아니라면이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아마 그 지점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황교안 네. 대표나 자유한국당은 좀 깔끔하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합의를 네. 뛰어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상한 해석, 네. 북한군의 개입설,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준동하고 또 이렇게 그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네.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만들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조치를 취해놓고서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의원총회에서 뭐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없지요. 그거는 제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김순례 의원이라든지 김민태 의원에 대한 조치를 네네.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이고요. 네. 앞으로 그런 그 망언,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을 또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안에 네. 일정적인 합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적 합의, 역사적 합의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것이 맞죠. 지금 사학 개혁에 지금 뭐 매진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이 어떻게 발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발의는 되어 있고요. 네네. 사학법, 그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하다가 그 이른바 요즘 말로 폭망했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네, 뭐 생각하시는 박근혜 분들 전 많아요. 대통령이 거리로 나서기까지 했던 기억이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네. 근데 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이번 핵심적인 내용은 네. 국민 상식의 법제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립대학교에 저희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게 7조 3천억 원입니다. 한 해예요. 한 해예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2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감독, 감사가 전혀 사립 유치원의 거의 2.5배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네. 사학재단들에 대한 이 지원을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 그것도 역시 저희가 확인해봤어요. 네.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요 외부 감사인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본인이 지정합니다. A라고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대학이 자신을 감사할 네. 회계 감사, 외부 감사를 이게 지정을 하게 일종의 자기 되는 사정 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너무 조금은 재미있는 경우인데요. 감사를 술렁술렁할, 대충 봐주기 감사를 할, 네. 감사 결과를 이게 좋게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인을 지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네. 한 실제로 50개 그런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교육부가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50개 대학을. 근데 그 50개 대학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네. 교육부가 들여다봤을 때는 그 50개 대학에서 한 350건 정도가 네.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같은 대학을 네. 지정감사했던 본인들이 지정감사해서 네네. 자유수임을 했던 그 감사 결과는 뭐냐면 4개 대학에서 7건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350건과 네. 7건.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의 감사를 하는데 감사 받을 사람들이 네. 대학들이 직접 지정하지 말고 앞으로 바꾸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연속 본인이 자유수임, 자기가 지정을 했으면 네. 그다음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해주는 지정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가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혹은 내부 고발에 의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또 강제로 지정감사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그 다음 2년은 네. 외부의 강제로 혹은 외부에 지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네. 조금은 이전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그 효율적인 그런 감사가 그럼 되는 거죠. 사립대학에 국고를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국고는 네. 지원하되 제대로 그 국고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내용이 우리 있을 때요, 국민들의 그죠? 네. 상식 중에 하나가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네.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를 네.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열세가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죠. 사립 유치원 흐름의 연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거죠. 사학이 전국 대학 중에 한 퍼센테이지가 많죠. 상당한 숫자가 있고요. 네. 그 중에 근데 재미있는 게 약 133개 정도의 대학. 네. 이게 사학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아하. 이 대학들이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라면 몇 년 사이에 한 번이라는 말씀입니까? 79년도에 그 교육부의 그 감사 제도가 도입이 네. 됐는데요. 네.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30여 년이라는 이야기네요. 더 재밌는 게 네. 30여 년이 아니고요. 그 다시 말해서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혹자는 사립대학에 대한 개혁 부분은 사립유치원 개혁의 저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 번도 감사를 미래를 받지 어떻게 않았다. 보십니까? 한 네.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네. 하는 대학 중에요. 고대, 연대, 아이고. 경희대, 네. 그리고 각종 센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원장님들 제가 국회에서 네. 박용진 이름의 박용진 의원실에 토론회를 하는데 한 35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 토론회를 다 뒤집어 놨었거든요. 네. 진행을 못하게 예, 만들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심할 거다. 번역 치르셨죠? 네. 그때는 눈에 드러나겠지만 이번에 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압력, 로비 네. 그리고 여러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받지 않는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는 사학 측의 논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다. 그리고 각자의 교육 이념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왜 부당하게 간섭을 하느냐. 뭐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 유치원 때도요. 네. 유치원 원장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주의 정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사유재산을 왜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박용진 3법에 이른바 사유재산의 시효자도 없고요. 네. 그 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다만 투입되는 그 우리 국민의 혈세와 네. 또 교육비로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그 부분에 대한 네. 유치원 교육비 원비에 대해서만 제대로 투명한 감사를 하도록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그 혈세 7조 네. 3천억 원에 가까운 그 돈에 네.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를 하겠다는 거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네. 내는 교육비, 등록금 이런 돈들도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것을 지켜보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많은 학비를 내야 되는 학생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다, 그죠? 투명성이 보장되고 확보되지 않은 네. 그런 대학의 계약 교육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네.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산 지역에 사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전국에. 예,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뭐 이게 큰 관심거리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지금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활동하시고요. 네. 예, 그 부산 경남에 지금 모처럼 내려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숲에서 떠나 계신 분 입장에서 바라본 네. 부산 경남 어떻게 보시는가요? 뭐 너무 좀 두루뭉술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요. 저는 그 지난 그 총선 네. 이후에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셨고요. 저는 부산 경남이 그 이전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A라고 하는 정당이 후보를 선택해서 내놓기만 하면 그냥 뽑아주었던 뭐 당선되는 깃발만 그런 꽂으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네. 영원함의 어떤 지역구도 정치 때문에 그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부산 경남이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잘하면 밀어주고 네. 잘못하면 다시 회수해가는 이런 그야말로 영민한 정치적인 어떤 군으로 네. 변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한국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이죠. 그리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지역이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네. 막 걱정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 의원님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산 경남의 민심을 잘 우리가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잘하면 밀어주고요. 못하면 훅 회수해 가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정치랑 그렇게 해야 되죠. 국민들이 무조건 우리 지역이야, A 정당이야, 무조건 밀어준다. 전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정치가 네. 오히려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들어 나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하면 밀어주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형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저희한테 회초리죠. 그 회초리가 네. 퇴학 처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회초리를 맞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부모님이랑 마찬가지인 국민들에게 효도하고 잘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면 회초리를 거두고 선물을 주고 칭찬을 주시겠죠. 네. 정치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내 사랑이야, 무조건 정치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경남의 유권자분들, 지역의 주민들께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훅 발전시키는 역할을 지난 총선과 대선 중에 하셨고요. 네. 지금은 조금 아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요. 네. 제대로 반응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우습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인이
무서워할 줄 아는 유권자, 부산 경남이 그런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 예, 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